세상은 단 한 번의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 뇌세포 구석구석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실험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남편 도진 씨의 비명, 유리 비커가 산산조각 나며 흩뿌려지던 날카로운 파편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건 코끝을 찌르던 매캐한 탄내와 함께 뒤섞인 그가 막 완성했다던 향수 퍼스트 스노우의 뒤틀린 잔향이었습니다. 도진 씨,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제 목소리는 화염의 포효에 묻혀 한 줌의 연기가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구조물 사이로 보였던 도진 씨의 마지막 모습은 불길 속에서 춤추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제 세상은 영원히 암흑의 바다 아래로 침잠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을 뜨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느껴지는 거칠고 차가운 붕대의 감촉,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비프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각막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남편은 화마 속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저를 끌어올린 건 제 뱃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요동치던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태민이. 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제가 이 암흑 속에서도 숨을 쉬어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시력을 잃은 대신 제 다른 감각들은 기괴할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만으로도 그들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냄새 분자들은 제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지도가 되어 그려졌습니다. 엄마, 손 이리 줘봐요. 오늘은 바람이 차니까 조심해야 해요. 태민이는 제 눈이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태민이가 제 손가락 끝을 잡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들은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 속에서도 태민이는 늘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안마사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돌아올 때면 태민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눈 고쳐줄게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다 이뤄줄게요. 그 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태민이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 책장을 넘겼고 결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 귓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엉엉 울었습니다. 도진 씨가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지만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향해 다시 한번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처럼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 개안 수술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본 태민이의 얼굴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도진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행복도 잠시 태민이가 연수원 수료식을 며칠 앞두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실 복도의 감도는 소독약 냄새는 20년 전 그 실험실의 냄새만큼이나 역겨웠습니다. 희귀 난치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뇌신경이 마비되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와 사후 관리비까지 합치면 대략 5억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제 가슴에 박히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빛을 보게 된 저에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라는 선고라니요. 저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이 고통이 덜했을까. 아니, 보이지 않는 눈으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찾아온 기회는 라벨르라는 거대 기업의 회장 저택 정원사 자리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조향사들을 배출하고 향수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그곳. 회장 부인인 윤미라가 자신의 정원을 관리할 절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원사 모집 공고에는 기묘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기 식물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할 것, 식물의 향기만으로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그것은 일반적인 정원사가 아닌
마치 코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과거 남편이 남겼던 조약 노트들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새기며 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면접장에 섰습니다. 라벨르 저택의 정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기괴한 덩굴 식물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온 공기는 일반적인 자연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설이 씨라고 했나요? 경력은 일용직 노동자인데. 향기에 대한 감각만큼은 천부적이라는 추천을 받았어요. 안주인 윤미라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최고급 향수 냄새가 났지만 제 예민한 후각은 그 화려한 향기 밑바닥에 깔린 비릿한 비취향을 감지해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환각을 유발하는 독초의 일종이었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치된 식물들의 구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쪽에는 신경 안정을 돕는 라벤더와 카모마일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투구꽃과 협죽도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경이 아니라 누군가를 서서히 죽이거나 혹은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감각의 덫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식물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당신은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식물들이 뿜어내는 향기의 변화를 매시간 기록해서 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윤미라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집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궁한 노년의 노동자로 연기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기로 했습니다. 정원 구석에 마련된 눅눅한 오두막 숙소의 짐을 풀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응시했습니다. 저 화려한 창문 뒤에서 누군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작적인 비명 뒤에 이어지는 육중한 문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 저는 오두막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본체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어 남자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향기를 제 코끝으로 배달해 준 것은 순간 제 심장은 박동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그 향기는 20년 전 도진 씨가 제 생일 선물로 오직 저만을 위해 조향했던 세상에 단 한 방울의 배아표도 남기지 않았다던 그 향기였습니다. 설이야, 이건 첫눈의 향기야. 당신의 순수함을 닮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도진 씨의 목소리.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막아선 건 숙소 앞을 감시하던 보안 요원들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에게서 죽은 내 남편의 향기가 나는가?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정원의 모든 식물들을 제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윤미라가 심어놓은 독초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에 기억의 향기를 심을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과 남편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제 처절한 복수가 이 핏빛 정원에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검은 흙이 마치 복수의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도진 씨, 기다려요. 당신이 누구든 내가 당신을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밤은 깊어갔고 정원의 식물들은 달빛 아래에서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 한서리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택의 아침은 지독하게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정원의 식물들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전정 가위를 들고 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들것 위의 남자, 그리고 제 코끝을 스쳤던 퍼스트 스노우의 잔향. 그것이 환각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개 속으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 씨, 여기 있었나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돌아보니 윤미라가 짙은 감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난간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 때문인지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산책을 나오실 겁니다. 어젯밤 조금 편찮으셨으니 절대 방해하지 말고 멀찍이서 당신 할 일만 하세요. 눈도 마주치지 말고요.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 이상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흙 묻은 장갑을 꽉 쥐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행원들의 부축을 거부하며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게 정원으로 걸어 나오는 남자. 저는 숨을 멈추고 화단 너머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남자가 안개를 헤치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저는 하마터면 전정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머리카락에 은빛서리를 내려놓았고 눈가에는 깊은 고독의 골을 새겨놓았지만 그 골격과 이목구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제 남편 강도진이었습니다. 그는 라벨루의 수장 최도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이는 기업의 거물이 아니라 매일 밤 제 꿈속을 헤매던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지나쳐 정원 중앙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거대한 향기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 내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감옥이자 봉인된 시간의 열쇠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제가 어젯밤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퍼스트 스노우. 도진 씨가 저를 위해 만든 그 향수는 탑 노트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알데하이드와 베르가못이 터져 나오며 겨울 아침의 정적을 알립니다. 이어서 미들 노트로 넘어가면 눈 속에 핀 설강화와 하얀 자스민의 청초함이 살갗을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 베이스 노트에는 체온과 섞인 화이트 머스크와 은은한 샌드루드가 남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포근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서 나는 향기에는 기괴한 변주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해야 할 눈의 향기 밑바닥에 끈적이고 무거운 납취와 날카로운 금속성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 위에 억지로 덧칠해진 저렴한 페인트처럼 남편의 본질을 가리고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당신의 향기를 이렇게 더럽혔을까? 저는 전율했습니다. 조향사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조향사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향기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기억을 억제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며 자아를 상실하게 만드는 특정 성분을 이 퍼스트 스노우의 배합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은 것입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거세된 인형처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누군가가 설계한 향기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저 남자는 나의 도진 씨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우리 태민이를 축복해주던 그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는 이 화려한 저택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의 창백한 손등에 핏줄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수천 가지의 향료를 섬세하게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그 손을 잡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최도진이 아니라고, 당신은 강도진이라고. 당신에게는 나라는 아내와 태민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저 독사 같은 윤미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향기를 다시 정화해야 합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저 추악한 가짜 향기들을 걷어내고 진짜 퍼스트 스노우를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를 가두고 있는 안개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요, 서리 씨?
남편의 뒷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던 제 뒤로 윤미라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내려왔는지 제 바로 뒤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잡초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무척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윤미라는 제 곁으로 다가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예민하신 분이에요. 특히 향기에 대해서는 병적일 정도로요. 저기 보이는 꽃들, 당신이 어제 심은 것들인가요? 그녀는 제가 심어놓은 은방울꽃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도진 씨와 제가 처음 만났던 숲속의 향기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배치해 보았습니다. 윤미라의 눈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도움이라. 당신, 정원사치고는 향료 식물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 같네요? 혹시 조향을 배운 적이 있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약초를 캐며 자랐습니다. 냄새로 식물을 구별하는 게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배운 것은 없습니다. 윤미라는 제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심해. 당신은 여기서 식물들 입에 물이나 주는 기계일 뿐이야. 주제넘게 회장님의 건강이나 향기에 참견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식물을 배치하거나 회장님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그땐 당신 아들 병원비고 뭐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줄 알아. 그녀는 제 얼굴을 거칠게 내팽개치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아내인 척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안개가 차네요. 이제 들어가요. 남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의 손에 이끌려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절규하는 영혼의 외침을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고여있는 빗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비굴하게 숙여진 고개.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당신이 그를 가스라이팅하며 20년간 누려온 그 화려한 가짜 인생. 내가 반드시 당신의 코앞에서 산산조각 내주겠어. 저는 남편이 앉아있던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그 기괴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아 제가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진한 장미 원액 한 방울을 벤치 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장미의 향기는 고결하지만 그 가시는 적의 심장을 찌르는 법입니다. 태민아, 엄마가 반드시 아빠를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침 해가 안개를 뚫고 정원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제가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연옥에서 피어난 복수의 꽃이 이제 막 첫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경고는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정원 어딘가 혹은 저택 내부 깊숙한 곳에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진실의 파편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들 태민이의 수술비 결제가 잠정 보류되었다는 병원 측의 연락은 제 심장을 더욱 조급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저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정원의 식물들이 기괴한 검은 그림자로 일렁이던 자정 무렵, 저는 미리 눈여겨보았던 본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식료품 반입 창고 근처의 보안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만드는 3분. 그 짧은 찰나가 제게 허락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제발. 기름칠을 미리 해둔 경첩은 비명소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정원과는 또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싼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향기와 복도 곳곳에 놓인 고가의 디퓨저들이 뿜어내는 인위적인 향기들. 저는 숨을 죽인 채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제 코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택 북쪽 끝, 윤미라의 개인 서재 근처에서만 유독 강하게 느껴지던 그 미세한 화학적 악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책장 뒤, 은밀하게 숨겨진 유압식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향사의 작업실이라기보다 연금술사의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향료 병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라벨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밀한 추출기와 분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돌아가는 공조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차트들을 훑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진 선반 위에 놓인 무색무취의 작은 유리병들이었습니다. 라벨조차 붙어 있지 않은 오직 1년번호로만 기록된 병들. 저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순간 뇌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의 냄새가 제 후각 세포를 강타했습니다. 일반적인 향료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성질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숨겨온 휴대용 시약 세트를 꺼냈습니다. 과거 도진 씨와 연구하며 익혔던 특정 성분을 즉석에서 감별하는 특수 시약이었습니다. 유리 슬라이드 위에 용액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시약을 섞자 투명했던 액체가 순식간에 불길한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제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그리고 고농도의 합성 사양. 전문적인 조향 지식이 없었다면 단순히 강한 향료라 착각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고 환각을 유발하며 기억의 형성을 방해하는 성분들입니다. 여기에 독성이 강한 합성 사양을 배합하여 코를 통해 뇌의 변연계로 직접 전달되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윤미라는 남편 도진 씨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그가 뿌리는 퍼스트 스노우의 베이스 노트에 이 성분들을 치밀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뇌에 강한 통증과 혼란을 유발하고 자아를 서서히 마비시켜 그녀가 주입한 것이 기억에 의존하게 만드는 감각의 족쇄였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간 남편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녀가 저지른 짓은 살인보다 더 잔혹한 영혼의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 용액의 일부를 빈 시약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정막을 깨고 지하실 입구에 지문 인식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을 찾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탁 트인 실험대뿐 몸을 숨길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대형 향료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제 영혼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실험대 앞으로 다가와 제가 방금 전까지 만졌던 시약병들을 살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그녀의 혼잣말에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예민한 조향사였습니다. 공기 중에 남은 낯선 이의 채취나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읽어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숨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발, 태민아, 엄마를 도와줘. 저는 주머니 속의 장미 원액병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이 강한 원액을 그녀의 눈에 뿌리고서라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제가 숨은 틈새 입구까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시약병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위층에서 남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윤미라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혀를 짧게 차더니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지났나 보네. 정말 귀찮게.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지하실 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향실을 빠져나온 제 손에는 증거가 담긴 시약병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오두막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그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실체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미라가 매일 밤 그에게 주입하는 저 망각의 독을 중화할 수 있는 향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트로핀의 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천연 기량 성분, 그리고 억눌린 해마의 신경을 자극할 고농도의 페퍼민트와 로즈메리 배합. 저는 도진 씨가 남겼던 비밀 노트를 떠올리며 새로운 향수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미라의 가짜 향수를 깨뜨릴 진실의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식물들이 새벽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심었던 은방울 꽃들은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들었는지 슬프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정원에 내가 진짜 폭풍을 불러올 거야. 저는 아들 태민이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싸움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금지된 성소에서 훔쳐온 그 작은 씨앗병 하나가 2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린 라벨르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원의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 당신의 눈앞에 닥칠 안개는 결코 걷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코와 눈, 그리고 그 더러운 영혼까지 마비시킬 향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윤미라의 비밀 조향실에서 훔쳐온 그 보랏빛 액체는 제게 공포인 동시에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뇌를 갉아먹는 망각의 독을 확인한 이상, 이제 제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복원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두막의 비좁은 구석에서 밤마다 은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이의 병원비 결제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은 제게 마지막 유예 기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정원사라는 직권을 이용해 윤미라의 감시망을 피하며 시장 약재상에서 구해온 천연 추출물들을 정원의 식물들과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씨, 조금만 참아요. 당신의 안개를 걷어낼 향기를 심고 있으니까. 제가 설계한 해독의 정원은 아주 정교한 시차 공격을 전제로 했습니다. 아침 7시 회장이 산책을 나오는 시간에 맞춰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해지는 페퍼민트와 유칼립투스를 산책 후 초입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윤미라가 주입한 스코폴라민의 진정작용을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책 후 중반, 남편이 가장 오래 머무는 벤치 주변에는 고농도의 로즈메리와 레몬밤을 심었습니다. 로즈메리의 핵심 성분인 18신에 오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한 식재가 아니라 토양의 산성도를 조절해 향기의 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특수한 배합토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치료실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향기의 정점에는 안개꽃을 두었습니다. 안개꽃 자체는 향기가 약하지만 제가 직접 추출한 고농도의 화이트 머스크와 설강화 원액을 안개꽃의 줄기에 주사기로 주입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20년 전 퍼스트 스노우의 진짜 잔향이 공기 중에 퍼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윤미라가 덧칠한 금속성의 악취를 덮고 남편의 해마 깊숙한 곳을 타격할 최후의 일침이었습니다. 운명의 산책 시간. 저는 화단 너머에서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퍼민트 군락을 지날 때 그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차가운 각성의 향기가 그의 폐부를 찌르자 구부정했던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았을 때 제가 설계한 향기의 트랩이 작동했습니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며 로즈메리의 강렬한 향기와 안개꽃에 숨겨둔 진짜 퍼스트 스노우의 잔향을 그의 주위로 몰아넣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처럼 그를 짓누르던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경악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이 향기. 이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개꽃 무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하얀 꽃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믿기지 않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이야? 제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이름을 그가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각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습니다. 설이야, 어디 있어? 당신 여기 있는 거지? 저는 당장이라도 화단 밖으로 뛰쳐나가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본체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최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라가 다가오자 남편의 눈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강력한 망각의 향수가 제가 심어놓은 해독제의 기운을 억누르며 그의 뇌를 다시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다시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쓰러졌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택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를 찾던 그의 절박한 눈빛을. 그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날 오후 저는 정원이 아닌 저택 지하의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결박된 제 앞에는 광기에 서린 눈을 한 윤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오두막에 숨겨두었던 시약병과 배합 노트의 일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원사 따위가 왜 이런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있지? 그리고 오늘 아침 회장님이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당신 이름을, 아니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거야. 윤미라는 제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술이 터졌지만 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해, 누가 보냈어? 경찰이야? 아니면 라벨르의 경쟁사야? 그것도 아니면 죽은 한설이 그년이 귀신이라도 되어서 돌아온 거야? 그녀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 제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물고문 끝에 그녀는 제 얼굴 앞에 독한 향료 원액이 담긴 병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고농도의 암모니아와 황산이 섞인 거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내 그 잘난 코는 평생 아무 냄새도 못 맡게 되겠지. 조향사 지망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후각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텐데. 그녀의 손가락이 병뚜껑에 닿았습니다. 저는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이름을 불렀나요? 뭐? 윤미라 회장님. 당신은 20년간 그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향기는 기억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독을 먹여도 그의 세포는 진짜 주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윤미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제 코앞으로 병을 가져갔습니다. 그래, 두려워. 그래서 너 같은 건 오늘 여기서 죽여버려야겠어.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녀가 병을 기울이려는 찰나 지하 창고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점이 다소 불안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특별히 고용한 정원사요. 내 두통을 유일하게 잠재워주는 사람인데 당신이 왜 함부로 대하는 거지? 윤미라는 당황하며 병을 숨겼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이 여자가 수상한 약물을. 그만해. 내 머릿속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자꾸 낯선 이름이 떠오르는지. 이 여자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은 저를 결박한 끈을 직접 칼로 끊어냈습니다. 그는 제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남편의 구두 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윤미라는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이 직접 저를 보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지하를 빠져나올 때
윤미라의 살기등등한 시선이 제 등 뒤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이 죽음으로만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누며 태민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불렀어. 아빠가 돌아오고 있어. 창밖의 정원에는 제가 심어놓은 해독의 식물들이 밤 공기 속에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이제 더 강한 독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남편의 서재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침실 가습기에 흐르는 그 독한 향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합니다. 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제 후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윤미라의 불안한 땀 냄새와 남편의 옷깃에 남은 희미한 안개꽃 향기. 이 정원을 완전히 정화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저는 다시 향료병을 들었습니다. 고문당한 통증보다 복수의 열망이 더 뜨겁게 제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면의 정원, 그 두꺼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의 사건 이후 저택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미친 침입자로 몰아세우려던 윤미라의 계획은 남편 아니 최도진 회장의 예기치 못한 비호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단순한 정원사가 아닌 자신의 깨질 듯한 머릿속을 달래줄 유일한 치료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 씨라고 했나? 오늘부터는 정원 일보다는 내 서재와 침실의 향기 관리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군. 당신이 심은 꽃향기를 맡으면 이상하게도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들어. 회장의 이 한마디는 제게 저택 본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통행증이 되었습니다. 윤미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표정이었지만 회장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체 내부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설계된 감옥 같았습니다. 복도마다 배치된 고가의 공기청정기에는 윤미라가 제조한 망각의 향료가 미세하게 섞여 지속적으로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핑계로 본체 곳곳을 누비며 제가 미리 준비한 중화용 고농도 아로마 패치들을 가구 밑바닥이나 커튼 뒤에 몰래 부착했습니다. 성벽 안에서부터 그녀의 도끼를 빼내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윤미라가 라벨르의 긴급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오후, 저는 회장의 서재 청소를 자처했습니다. 회장은 약 기운 때문인지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회장의 신임을 받는 저를 크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서재는 거대한 지식의 무덤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향료 관련 서적들과 라벨르의 연역들. 하지만 제 관심은 화려한 트로피들이 아닌 책상 뒤편에 놓인 육중한 금고와 그 옆에 개인 기록 보관함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의 서랍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최근 10년간의 사업 서류들이었지만 가장 아래쪽 서랍의 이중 바닥을 건드렸을 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폴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진 사망 처리 보고서, 신규 신분 생성 최도진 세탁 공정 기록. 그것은 완벽한 신분 세탁의 증거였습니다. 20년 전 실험실 화재 사고 직후 윤미라는 죽지 않은 남편을 빼돌려 강도진이라는 이름을 사회적으로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라벨르 창업주의 반개 혈족이자 사고로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최도진이라는 인물의 신분을 그에게 덮어씌웠습니다. 폴더 안에는 남편의 지문날인 기록, 성형수술을 통해 미세하게 바뀐 얼굴의 비포 애프터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한 서류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상 속인 강도진의 유족 처한설이 자 강태민에 대한 감시 및 접근 차단 계획서. 그녀는 남편의 기억을 지운 것도 모자라 우리를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우리를 떠올리려 할 때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그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이야말로 윤미라를 파멸로 이끌 단두대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서재를 빠져나와 오두막으로 돌아온 제게 한 통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태민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인물 윤미라였습니다. 어머, 설희 씨, 아드님이 아주 늠름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아빠를 쏙 닮아서 그런지 이목구비가 아주 수려해. 윤미라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태민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는 화면을 응시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태민 군이 지금 받고 있는 신경차단 치료 말이야. 그거 내가 후원하는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변해서 지원을 끊으면 이 불쌍한 아이는 수술대 위에도 못 올라가 보고 전신마비로 평생을 보내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윤미라, 당장 그 손 치워. 태민이는 건드리지 마. 제 절규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민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민 군, 어머니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 기도 많이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재단 측의 요청으로 환자 면회 및 외부 연락이 일시 차단되었습니다. 비열한 여자. 그녀는 제가 서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밝히는 대가로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정원의 꽃들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태민이의 목을 조르는 덩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두막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과거 사진과 태민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손안에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윤미라가 설계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진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허공에 던진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차가운 반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낮에 회장의 서재 근처에 몰래 숨겨두었던 로즈메리와 페퍼민트의 잔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남편이 제게 보내는 응원처럼 맑고 강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윤미라가 태민이를 인질로 잡았다면 저 역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인질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회장 아니 강도진의 완전한 각성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모든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라벨르의 모든 권력은 윤미라의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태민이를 건드리는 순간 그녀의 제국 역시 무너질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보관하고 있던 가장 독하고 순수한 해독 향료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회장의 뇌에 가해질 충격이 상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윤미라, 당신이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당신의 그 고귀한 코로 똑똑히 맞게 해주겠어. 저는 내일 아침 회장의 침실 가습기에 넣을 최후의 해독제를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베이스 노트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정원과 저택을 뒤흔들 파멸의 믿을 노트를 터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조향사이자 어머니인 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심혈을 기울여 조제한 해독의 에센스가 든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료가 아닙니다. 20년간 켜켜이 쌓인 거짓의 안개를 걷어내고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불러올 최후의 소환술이었습니다. 회장님, 공기가 많이 탁하네요. 가습기 물을 갈아들이고 새로운 향을 채워넣겠습니다. 저는 숙면을 취하고 있는 남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서는 윤미라가 설치한 가습기가 하얀 증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증기 속에는 여전히 미세한 망각의 독이 섞여 있었죠. 저는 보안 요원의 시선을 피해 가습기에 물통을 비우고 제가 가져온 해독제를 부었습니다. 고농도의 페퍼민트, 로즈메리, 그리고 제가 직접 추출한 순수 설강화 정유가 섞인 액체가 미세한 입자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해졌습니다. 그것은 뇌의 시냅스를 하나하나 두드려 깨우는 각성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실험실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눈매가 서서히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 안에서 윤미라가 쌓아 올린 가짜 기억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남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해독제가 뇌의 변형계를 타격하자 억눌려 있던 해마의 신경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진 씨, 정신 차려요. 보세요. 나를 봐요. 그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평소에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고통, 그리고 그 너머에서 타오르는 강렬한 자아의 빛. 그는 제 손을 잡은 힘을 주체하지 못하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설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최도진이 아닌 강도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당신 아내 설이에요. 이제 기억나요? 우리 태민이, 우리 실험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든 그 향수까지.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귓가에 폭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설이야, 내가 너무 늦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자가, 윤미라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20년간의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려는 듯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침실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광기에 휩싸인 윤미라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민이의 병원 차트와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와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도진, 당신이 어떻게 기억해내? 내가 널 위해 20년을 바쳤는데, 내가 널 위해 그 화염 속에서 널 구해냈고, 널 최고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어떻게 그 천박한 정원사 계집의 이름을 불러? 윤미라는 방 안으로 난입하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최도진이야. 라벨르의 주인이고 내 남편이라고. 저 여자는 유령이야, 가짜라고. 남편은 저를 등 뒤로 숨기며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윤미라. 이제 모든 게 다 기억나. 내가 내 신분을 세탁하고 약물을 먹여 내 뇌를 망가뜨리고 내 아내와 자식을 유령으로 만든 그 모든 추악한 짓들을. 윤미라는 멈칫하더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래? 다 기억난다고? 그럼 아들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겠네? 그녀는 손에 든 주사기를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보여? 태민이의 호흡기를 멈출 수 있는 약이야. 내가 지금 신호만 보내면 내 아들은 수술대 위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야. 선택해. 다시 최도진으로 돌아와 내 곁에 있을래? 아니면 아들의 시체를 안고 저 여자와 함께 길바닥으로 나앉을래?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미라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쥐처럼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태민이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윤미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미라, 넌 조향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무슨 소리야. 넌 향기가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진짜 향기는 영혼에 각인되는 거야. 그리고 넌 내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도 못 맡고 있나 보군. 남편의 말에 윤미라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습기에 넣었던 해독제 성분 중 하나인 에탄올 유도체가 공기 중에 살포되면서 윤미라가 뿌리고 있던 독한 향수와 반응하여 고약한 악취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이 썩는 듯한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윤미라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그 추악한 냄새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왜 내 향수에서 이런 냄새가? 안 돼. 내 향수는 완벽해. 나는 라벨루의 여왕이야. 그녀가 괴로워하며 주사기를 떨어뜨린 틈을 타 남편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조력자, 시장의 약재상 동료들과 태민이의 친구들을 통해 병원에 잠입한 윤미라의 신복들을 경찰이 덮쳤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태민이는 무사해요. 경찰이 병원을 확보했대요. 제 외침에 남편의 표정이 비로소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미라는 바닥을 기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 제국이, 내 사랑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윤미라를 끌어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향기는 화려한 꽃향기가 아닌 타버린 잿더미의 매캐한 냄새뿐이었습니다. 창고처럼 닫혀있던 침실의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들이쳤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심어놓은 은방울꽃과 안개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을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설이야, 이제 정말 집으로 가자. 태민이한테 가자. 네, 도진씨.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아요. 저택 밖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썩어있던 가면의 정원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로 20년 전 우리가 함께 꿈꿨던 진짜 퍼스트 스노우의 맑고 투명한 향기가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이 기다리는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아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벨르 저택을 뒤덮었던 기괴한 안개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완전히 걷혔습니다. 윤미라가 연행되던 날, 하늘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향수 제국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쌓아 올린 화려한 제국은 진실이라는 태양 아래에서 허망하게 녹아내리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20년 전 실험실 화재 사고의 배후에 윤미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남은 강도진의 기억을 약물로 조작하고 신분을 세탁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다는 엽기적인 행각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서재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서류들과 제가 확보한 씨앗병의 성분 분석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미라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면회온 변호사에게조차 나는 그를 구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그는 그저 가난한 조향사로 죽었을 테니까 라며 광기 섞인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감옥의 차가운 벽도 법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각상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악취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내가 감각을 차단해버린 것일까요? 평생 향기에 집착하며 타인의 삶을 향기로 조종하려 했던 그녀에게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무취의 세계는 그 어떤 형벌보다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라벨르 본사 강당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중년 남성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도진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도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자기소개를 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경영 전문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강도진으로서의 삶을 복구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신분 세탁으로 인해 서류상 죽은 사람이었던 그가 다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리던 날, 우리는 구청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갔습니다. 때로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만든 천연 아로마 오일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택의 정원을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윤미라가 심어두었던 독초들과 환각을 유발하던 식물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평범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들꽃들을 심었습니다.
설이야, 이제야 정원에서 진짜 흙냄새가 나네. 그는 정원을 거닐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20년간 가면 속에 갇혀있던 그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미라의 마수에서 벗어난 태민이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남편과 손을 맞잡고 보냈던 10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취에서 깨어난 태민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태민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신체적인 마비 증세는 사라졌고 아빠를 꼭 닮은 총명한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편은 태민이가 깨어나던 날 자신이 직접 조향한 특별한 향수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윤미라가 만들었던 기괴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렌지 꽃의 상큼함과 숲속의 맑은 공기, 그리고 아빠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태민이는 아빠와 함께 연구실에 앉아 향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피의 끌림을 증명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태민이는 아빠의 조향 노트를 이어받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조향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작은 교회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라벨르의 화려한 저택은 공익재단에 기부하여 조향사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연구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집 마당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대지를 뚫고 하얀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설강화. 희망과 위로라는 꽃말을 가진 그 꽃은 우리 가족의 역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향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향기를 조종합니다. 남편의 기억을 온전히 붙잡아줄 향기,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향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채워주는 향기 말입니다. 설이야, 이번에 새로 만든 퍼스트 스노우는 어때?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실험실에서 못다 이룬 그 향수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의 냄새가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눈 아래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따스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워요. 도진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손은 흙투성이에 향료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태민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 꽃 좀 보세요. 드디어 만개했어요.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설강화의 향기는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가면의 정원은 사라졌고 진실의 꽃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찾아온 우리들의 진짜 봄. 그 향기는 세상 그 어떤 고귀한 향수보다도 투명하고 아름답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